사실 요즘 많은 행사나 교육 강의들이 다 이제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긴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직접 얼굴을 뵙고 교감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온라인으로나마 많은 이제 정보를 좀 전달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번 세션에는 제가 이런 산업의 변화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변화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지속 성장하고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기업으로 발전하면서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옛날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1900년이면 어떤 시대일까요? 1900년이면 18세기 말에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1900년이면 1차 산업혁명에서 2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즉 전기에 대한 보급이 점점 이제 전기 보급률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기에 대한 가용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시점입니다. 공장은 전체가 자동화되고 이런 소비 생활에서도 점점 이제 전기를 활용하는 그런 시대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당시에 가장 핵심 기술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입니다. 당연히 전기고요. 이때 1900년에 당시 프랑스의 상업 예술가들한테 질문합니다. 앞으로 100년 뒤에 2000년의 미래 모습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1900년에 이런 엽서를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업 예술이면 지금으로 치면 산업 디자인 쪽이 되겠죠. 그래서 미래의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에 대해서 100년 뒤의 모습을 상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가정주부들이 힘들게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버튼 조작으로 기계가 나를 대신해서 청소해 줄 거야. 지금 산업 현장도 그렇고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로봇 청소기가 바닥을 쓸고 다닙니다. 옛날 같으면 제가 주말마다 청소를 하고 걸레질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저희 집에 로봇 청소기가 거의 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죠. 예를 들면 벨이 전화기를 만들고 에디슨이 영사기를 만들고 그런 다양한 기술들을 조합해서 미래에는 뭔가 영상을 보면서 통화를 하게 될 거야. 저게 지금 보시는 저 엽서가 1900년대 엽서입니다. 상당히 재밌죠. 지금 당연히 화상통화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거나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에 대한 활동들이 상당히 많아졌죠. 그러니까 1대1 화상통화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미팅들도 다자간의 미팅도 대부분 화상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는 거고요. 심지어 이런 예술계 쪽으로 가더라도 옛날 같으면 뒤에 엄청난 관현악단이 각자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 미래에는 지휘자가 뭔가 버튼 조작으로 엄청난 오케스트라 수준의 그런 공연을 할 수 있을 거야. 실제로 지금 EDM을 통해서 이런 그 DJ들이 수천 명에서 수만 명하고의 혼자서 이제 관중과 같이 이제 이런 공연을 하기도 하죠. 교통수단도 그렇습니다. 바퀴가 없는 자동차, 그 당시에는 상상을 할 수 없죠. 근데 지금은 이런 자기부상 열차가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죠. 심지어 속도 자체도 이런 KTX 수준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100년 전에 상상했던 모습이 그대로 대부분은 다 현실로 드러나 있습니다. 농업도 그렇습니다. 농업이 힘들게 추수를 하고 파종을 하는 게 아니고 농부들이 뭔가 버튼 조작으로 나를 대신해서 기계가 농사를 지어주는 그런 시대를 상상을 했죠. 지금은 스마트 파밍이 대부분 그렇게 되죠. 보시면 사실 자동차가 무인 트랙터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기계를 보조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늘에서도 바다에서도 비슷한 상상을 했고 사실은 이런 상상이 지금은 대부분 다 현실에서는 실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년 뒤에 어떨까요? 1900년에 100년 뒤의 모습을 상상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전기라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기술은 뭘까요? 다들 아시는 대로 AI나 머신러닝입니다. 물론 그 밑쪽에는 빅데이터라는 파운데이션이나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IoT나 소셜이나 다양한 기술들은 필요하겠죠. 어쨌거나 핵심은 AI의 머신러닝이고 인류가 100만 년을 넘게 발전해 오면서 문명의 발전은 상당히 더디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기의 발명이 사실은 인류의 문명의 엄청난 발전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속도의 발전을 만들어내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전기가 인간의 육체적인 노동의 수천 배에서 수만 배를 대신하게 됩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노동력을 제공을 하죠. 그러면서 문명은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고요. 지금부터 AI하고 머신러닝이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인류의 문명은 육체적인 노동을 떠나서 정신적인 노동이 컴퓨터하고 AI 머신러닝이 대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겪었던 또 한 번의 엄청난 문명의 발전이 예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지금 이런 AI나 머신러닝으로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기업의 생태계가 완전히 이제 흐트러지고 있는 상태죠. 대부분의 산업이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끔 자동차 산업을 좀 보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자동차의 보급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10% 내외. 그래서 자동차는 사실 상당히 사치품이고 고급스러운 물건이었죠. 그래서 저 당시에 자동차의 선택 기준은 좀 더 이쁘고 세련되고 비싸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어차피 남한테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배기량이 좋고 성능이 좋은 차가 자동차의 선택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가 2000년이 넘어가고 2010년이 넘어가면서 자동차의 보급률은 상당히 일반화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용품처럼 자동차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죠. 길도 좋아지고.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스택 기준이 2010년을 넘고 2020년에 가까워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로 일상생활을 하게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자동차는 나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 내 친구, 같이 동성하는 사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안전함이 자동차의 중요한 스택 기준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매일매일 사용을 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연비가 상당히 이제 자동차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이때까지의 자동차의 안전함의 기준은 하드웨어적인 안전함입니다. 차체의 튼튼함이 중요한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가장 핫한 회사가 글로벌하게 어디죠? 테슬라죠. 자동차의 선택 기준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그다음에 자율주행이 되게 되면 자동차 안에서 그 시간은 온전히 제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치 옛날에 2G폰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화만 했다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폰으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자율주행이 완성되는 시점에 자동차 안에서의 시간은 온전히 제 개인 시간으로 바뀝니다. 자동차에서 할 수 있는 뭔가 즐길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그걸 합쳐서 이제 인포테인먼트라고 하죠. 그런 인포테인먼트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인지를 가지고 자동차를 선택을 하게 되죠. 즉 미래의 자동차의 선택 기준은 이 자율주행의 소프트웨어의 안전함 플러스 자동차에서 내가 우리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즐길 수 있는 자동차에서의 인포테인먼트가 얼마나 다양하고 나한테 맞는지, 그게 바로 미래 자동차의 선택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2016년에 테슬라에서 파일럿 그 자율주행 드라이버를 하는 영상을 공개한 자료입니다. 3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최근 영상을 보면 훨씬 더 복잡한 도로에 훨씬 더 복잡한 상황에서도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하게 운전을 합니다. 이건 3년 전 정도에 전에 이제 오픈을 한 영상이고요. 실제로 운전자는 이 자동차가 주행하는 동안에 거의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이 자동차가 지금 자율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카메라 8대에 이런 그 센서 12개 정도가 달려 있습니다. 보통 테슬라 자동차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합니다. 수집하면서 자기 지도 학습을 합니다. 스스로 똑똑해지는 거예요. 초기에 필요한 라벨링만 가지고 1단계의 학습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자동차가 주행을 하면 할수록 더 똑똑해지게 됩니다. 그게 마치 운전면허를 따고 사람이 도로 연수를 계속 받으면 받을수록 운전하는 기술은 더 늘어나게 되죠. 똑같습니다.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스스로 라벨링을 하면서 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판단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 데이터들은 테슬라 센터로 보냅니다. 그 센터에 엄청난 데이터들이 모이겠죠. 테슬라 자동차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그걸 가지고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머신러닝 모델을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체 학습을 시키고 그 모델을 다시 각 자동차 쪽으로 내려보내주게 됩니다. 디플로이를 해주게 되죠. 마치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 자고 일어나면 혼자서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앱도 업데이트를 하고 OS도 업데이트를 하고 그런 식으로 자동차도 자고 일어나면 더 똑똑한 자동차로 바뀌게 됩니다. 자, 저렇게 바뀌면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 쪽에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가족들이랑. 지금은 전혀 모르는 동네를 가면 저는 일단 공항에 내리면 그때부터 긴장을 합니다. 제일 가까운 렌트카 회사를 찾아가서 차를 렌트하고 지금은 그나마 구글맵이라도 있죠. 그 맵에서 원하는 목적지를 찍고 그 길이 초행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트래픽잼이 있을지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 전혀 모르죠. 항상 긴장을 하고 운전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때
여유롭게 맥주를 한 잔 마시던 커피를 한 잔 마시던 할 수 있죠. 근데 저런 식으로 지금 저 정도 단계면 2단계에서 3단계 정도의 자율주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단계부터 2단계까지는 어쨌거나 주행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근데 3단계를 넘어가는 순간에 이 자동차 주행의 주체는 자동차로 바뀝니다. 사람은 보조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더 이상 이제 3단계가 이제 거의 완성 단계까지 가 있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항에 내리면 제가 렌트한 차량의 번호에 신호를 보내면 그 차가 공항의 그 입구 쪽에 와서 저를 기다리겠죠. 그럼 그걸 타고 제 목적지를 찍고 저는 그냥 호텔이 됐든 유원지가 됐든 가면 됩니다. 그 차 안에서의 시간은 온전히 제 개인적으로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차는 그 현지의 지리 정보, 그 현지의 위험한 정보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죠. 마치 제가 현지의 운전 기사가 있는 차를 렌트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자동차 자체의 이런 사용 패턴이라든지 자동차의 문화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는 그 회사의 캐패시티를 판단할 때 연간 생산량으로 보통 판단합니다. 보통 GM 같은 경우 생산량이 보통 1000만 대 정도 됩니다. 연간. 그러면 그건 이제 메이저급 회사,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한 900만 대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올해 생산 쪽이 좀 많이 쉬면서 생산 그 공장들이 좀 많이 이제 코로나로 운전을 안 하면서 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거나 900만 대 내외 정도의 생산을 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에 1000만 대였고요. 2011년부터 17년까지의 이런 마켓 그 시가총액 그래프를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자동차 산업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2016년에 7만 6천 대를 생산합니다. GM보다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생산했던 모든 테슬라의 자동차를 합쳐더라도 제가 볼 땐 100만 대 될까 말까 할 정도일 것 같아요.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대부분이 다 저 GM의 그래프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산업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근데 테슬라는 완전 다른 형태의 이 시가총액 그래프를 그립니다. 같은 자동차 산업에 있지만 같은 시장으로 보는 게 아니죠. 전혀 다른 미래의 자동차 산업을 테슬라는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올해 터졌죠. 올해 초에 시작할 때 한 3배 정도, GM보다 3배 정도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고 둘 다 똑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는데 그 비즈니스 리스크에 대한 영향을 받고 다시 회복 탄력성은 테슬라가 훨씬 더 높습니다. 다시 치고 올라가죠. 그러다가 5월 말에 스페이스X에서 팔콘 9을 성공적으로 발사시키죠. 그러면서 팔콘 9이 우주에 대한 발전도 있지만 자동차로 볼 때는 전체 네트워크를 이 팔콘 9을 통해서 위성을 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나중에 되면 지구 전체의 네트워크를 테슬라가 장악을 하게 되고 거기서 자율주행까지 완성을 시키겠다는 목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테슬라의 미래 가치는 끝도 없이 성장을 하는 거죠. 물론 제가 뭐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저 테슬라의 가치가 과연 측정한 주가인지는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다만 미래의 자동차 산업은 분명히 테슬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구글 웨이모가 지금 물론 이제 개발하는 방식은 완전 다르지만 구글 웨이모가 됐든 테슬라가 됐든 어쨌거나 미래의 자동차 산업은 저렇게 바뀌어간다는 거죠. 과거의 내연기관의 그런 자동차가 아니고 심지어 지금은 도요타 절대 강자였던 자동차 산업의 절대 강자였던 도요타의 거의 2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미래 기업 가치가 사실은 과거에는 상상을 못할 일들인 거죠. 근데 이게 자동차 산업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보셨던 것처럼 자동차 산업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OEM 제조 회사들하고 테슬라하고는 전혀 다른 산업의 가치, 기업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동차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산업이 똑같습니다. 리테일, 모바일, 숙박업,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서비스 아니면 미디어 쪽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이 뭐 리테일은 잘 아시는 대로 아마존이 월마트를 쫓아가는데 18년, 2배로 성장하는데 2년, 지금은 5배 정도 큽니다. 근데 이런 기존의 기업들하고 이런 혁신 기업들하고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기존의 기업들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기업의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갑니다. 인프라를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더 기업이 커지게 되는 모델이었죠. 과거의 전통적인 경제 구조가 그렇게 발전을 해왔을 거예요. 근데 이 위에 있는 혁신 기업들은 인프라에 대한 그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쟁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근데 저 위에 있는 그 기업들의 공통점은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테크놀로지 회사들입니다.
우리는 인프라는 없지만 디지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죠. 그래서 이 회사들이 뭘 하냐 하면 각각의 산업에서 지금 현재 그 전통적인 기업들이 제공할 수 없는 디지털 서비스를 만듭니다. 제품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나 시장이 항상 목마르고 필요로 했던 그런 디지털 서비스를 만들어서 론치를 합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전통적인 시장에 있던 사람들, 소비자들이 디지털 시장으로 옮겨옵니다. 그러면서 그쪽 산업을 장악을 하게 되죠. 사실은 장악을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의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앞단에, 최앞단에 있는 기술이 바로 AI하고 머신러닝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회사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사실은 잘하는 게 AI, 머신러닝, 디지털 기술인데 그 근간이 당연히 이제 데이터가 되겠죠. 옛날처럼 정해져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그런 트랜잭셔널 데이터뿐만 아니고 현장에 있는 데이터, 소셜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데이터에 대한 관리 능력과 처리 능력과 마지막으로 이런 머신러닝이나 AI에 대한 어떤 기술력, 요 전체가 다 어우러져서 사실은 전통적인 기업이 만들어낼 수 없는 혁신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데이터가 쌓인다고 해서 바로 쓸 수는 없거든요. 데이터가 단계별로 정제되고 뭔가 정보가 입혀지면서 데이터가 활용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런 과정을 보면 1단계는 말 그대로 데이터입니다. 로 데이터로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공장에 있는 설비에서 올라오는 센스 데이터, IoT 데이터, 아까 테슬라 자동차에서 카메라가 찍어내는 뭐 이미지 데이터, 아니면 센서에서 올라오는 뭔가 데이터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현장에서 카메라가 찍어내는 뭐 CCTV에서 찍어내는 그런 어떤 비디오 데이터나 이미지 데이터, 아니면 소셜에서 고객들이 뭔가 쇼핑하면서 쭉 흘러가는 뭔가 풋프린트가 있겠죠. 그 풋프린트에 대한 웹로그 데이터, 이런 아니면 소셜의 뭐 트위터 데이터, 이런 것들은 다 데이터입니다. 근데 저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데이터 자체는. 근데 그게 일단은 모으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는 단계가 인포메이션 단계로 발전을 시킵니다. 즉 데이터에,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 뭔가 기준을 정하고 범주를 정하고 태깅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 뭔가 자체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단계가 인포메이션 단계로 데이터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한 단계씩 이제 정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을 한 단계 더 거치면 인포메이션이 날리지 단계로 바뀝니다. 즉 고객이라는 인포메이션이 있겠죠. 커스터머가 있으면 그 고객이 우리 회사에 뭔가 특정 제품을 사겠죠. 그러면 세일즈 오드라는 뭔가 또 이 인포메이션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럼 그 고객이 어떤 제품을 샀지? 그럼 프로덕이라는 인포메이션하고 또 연결이 되죠. 그럼 그 프로덕은 우리 R&D에서 어떤 원자재를 가지고 만들지? 머터리얼이라는 인포메이션하고 또 연결이 되죠. 즉 이 인포메이션의 사이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면서 그 사이에 지식, 날리지를 만들어가는 게 3단계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각각 보시면 뭐 이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으로 바꿀 때는 보통 많이 쓰는 게 어떤 기준 정보에 대한 관리, 아니면 메타데이터에 대한 관리, 그런 솔루션들이 주로 쓰이게 되고요. 그리고 인포메이션을 날리지로 서로 정보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경우에는 주로 데이터에 대한 인티그레이션이나 오케스트레이션 쪽의 솔루션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발전하면 제가 아까처럼 고객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럼 고객 줄줄 달려오겠죠. 이 고객이 샀던 제품, 이 고객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련된 잘 나가는 제품들, 잘 팔리는 제품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줄줄이 이 날리지를 가지고 원하는 분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사이트 단계로 발전을 하는 거고요. 인사이트 단계로 가면 보통 뭐 과거의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나 BI,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을 통해서 저런 기업에서 필요한 어떤 주요 KPI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 4단계까지는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작업들이죠. 다만 다른 점은 데이터 소스가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정형 데이터로 했냐,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순수 현장에 있는 데이터나 아니면 소셜에 있는 그런 로 데이터까지도 할 수 있었냐, 그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4단계까지는 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인사이트 단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우리 회사 매출이 갑자기 줄어드네, 아니면 특정 제품에서 뭔가 고객들의 어떤 파이프라인이 줄어드네, 아니면 지역별로 비교했을 때 특정 지역에서 왜 매출이 떨어지지, 이런 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 원인을 다시 찾아내게 되고 그 원인에 대해서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아니면 지금 있는 리스크를 방지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위저덤 단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나 AI 알고리즘을 활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훨씬 더 고급 분석을 시작하게 되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혁신 기업들 중에 다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넷플릭스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넷플릭스가 빅데이터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이런 레코멘데이션을 얼마나 잘하는지.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첫 번째 로 데이터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 넷플릭스에 들어온 고객들이 어떤 내비게이션으로 지금 보고 있고 어떤 과거에 어떤 영화를 봤는지, 이 사람이 주로 좋아하는 영화들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지역의 그 연령대의 그 성별의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런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조합을 하면 최종적으로는 그 A라는 한 명의 고객이 원하는 레코멘데이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거기서 그 레코멘데이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코미디물을 좋아하는지 뭐 멜로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액션을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영화인데 거기서 썸네일을 만들어냅니다. 그 똑같은 영화에서 액션스러운 부분을 뽑아서 썸네일을 뿌려주고 뭔가 뭐 코미디스러운 걸 뽑아서 썸네일을 뿌려주고, 즉 개인 한 명 한 명의 최적화된 뭔가 서비스와 레코멘데이션을 만들어내죠. 그 시작은 데이터지만 결국에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위저덤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가지고 인포메이션을 만들고 난리지를 만들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는 것까지는 과거에도 해왔던 작업들입니다. 보통 이제 왼쪽 같은 아키텍처, 이게 전형적인 인더스트리 3.0 시대까지는 저 아키텍처로 보통 이제 데이터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활용을 하게 되죠. 각각의 업무 시스템들은 개인의 개별 로직을 가지고 있고 그 로직을 처리하기 위한 자체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내부에서는 레포트도 뽑고 사용을 하지만 전사 관점에서는 이 전체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 중간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걸 따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위한 별도의 피지컬한 하나의 공간에 모으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인더스트리 3.0까지는 저게 워킹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볼륨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데이터 유형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게 가능했죠. 반대로 지금 시대는 어떠냐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거든요. 사물이 연결이 되고 사람이 연결이 되고 심지어 프로세스가 연결이 됩니다. 즉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저 아키텍처가 더 이상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는 하죠. 업무를 위해서. 근데 그 외에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 저 아키텍처로는 더 이상 이제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데이터에 대한 증가 속도가 매년 40배 이상의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 볼륨이 엄청나게 크죠. 저걸 하나의 박스에 다 저장한다? 말이 안 되죠. 점점 데이터 볼륨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유형 자체가 과거처럼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정형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계에서 올라오는 센스 데이터, IoT 데이터, 소셜 데이터, 지도 데이터, 뭐 이런 수많은 유형의 이미지까지 포함해서 수많은 유형의 데이터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즉 과거처럼 정형화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는 더 이상 모든 데이터를 핸들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가 바로 실제 데이터에 대한 활용에 대한 요구 수준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추이를 분석하고 우리 회사의 매출 정보를 확인하고 아니면 파이프라인을 뭐 플래닝 해보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훨씬 더 복잡한 고급의 분석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머신러닝이나 AI가 적용된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즉 과거 방식이 아닌 새로운 아키텍처의 새로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과거,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3.0까지는 정해져 있는 데이터로 정해져 있는 분석 기법으로 상당히 이제 안정적이긴 하지만 정형화된 분석을 했다면 지금 미래 세대는 이 파란 박스로 이동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도 유형 자체도 너무 다양하고 데이터 볼륨도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리고 대신에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이런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알고리즘 기술은 훨씬 더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과거는 정해져 있는 질문에 대한 정해져 있는 답을 찾았다면 다만 좀 더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던 거죠. 지금은 이 파란색 박스로 가면 우리가 예상 못했던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레코멘데이션이나 예측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그 파란색 박스로 이동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대한 관리를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근데 보통 딱 정해져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투자 대비 효과를 고려했을 때 한 3단계 정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쨌거나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현재 비즈니스가 잘 돌아가야 되겠죠. 각각의 시스템들은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프로덕이란 데이터도 있고 커스터머란 데이터도 있고 재무 관련된 원가 데이터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만 이 시스템들이 고유의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시스템 내에서는 그 제품에 대해서 분석이 되고 그 고객에 대해서 분석이 되지만 회사 전체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에 대한 일관성이 깨지게 되고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했을 때 전혀 의미 없는 분석 결과를 얻게 되죠.
오히려 더 위험한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전체 기업의 각각의 데이터는 있겠지만 전체 전사 관점에서 데이터에 대한 어떤 기준을 표준화시키고 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작업을 선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정형 데이터 기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가 이제 소위 이제 데이터 레이크 영역, 빅데이터를 비즈니스 데이터하고 같이 활용하는 단계로 발전을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앞단에서 데이터에 대한 품질이나 표준이 정해지면 그걸 빅데이터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지금 한 5, 6년 전에 한참 빅데이터가 초창기에 막 붐이었을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하둡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를 대부분 다 도입을 하셨죠. 근데 막상 그래놓고 우리 빅데이터 했어라고 했지만 하둡에 데이터는 쌓입니다. 그리고 노드는 계속 늘어갑니다. 관리 비용, 운영 비용, 복잡도는 점점 늘어나는데 막상 그걸 비즈니스로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소셜에 있는 트위터 데이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감성 분석 정도 합니다. 이 트위터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그중에 우리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얼마고 부정적인 의견은 얼마고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비즈니스로 이어지려면 여기에 있는 비즈니스 데이터하고 여기 있는 빅데이터 두 개가 합쳐져야지 비즈니스적으로 의미 있는 아웃풋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레이크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는 분명히 맞고요. 근데 그 데이터 레이크가 실제로 비즈니스 아웃풋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데이터하고 데이터 레이크가 결합되는 그런 모델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 다음은 요건 파운데이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위에서 머신러닝이든 딥러닝이든 각 업무의 시나리오에 맞게끔 적절한 알고리즘에 적절한 모델을 적용해서 계속 모델들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확장하기가 상당히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딱 단계에 대한 선후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시켜가면 전사 관점에서 이런 빅데이터에 대한 관리 체계, 머신러닝에 대한 활용 체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저런 걸 만들 때 많이 이제 힘들었던, 그러니까 저게 힘들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이런 OT 데이터하고 기업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간의 이런 연계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빅데이터 팀은 순수하게 데이터 레이크만 구성을 하고 또 전사 EDW나 아니면 전사 데이터 기준 정보를 관리하는 팀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시너지를 내려면 그 두 가지의 모델이 결합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 빅데이터를 고민할 때 너무 데이터 레이크에만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데이터 레이크하고 다른 데이터하고의 그런 뭔가 통합이라든지 그걸 활용해서 위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로 연결시킬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충분히 없었고 너무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레이크를 만드는데 너무 집중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또 세 번째는 이게 하둡 기반으로 빅데이터 모델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필요한 오픈 소스들을 계속 꽂아갑니다. 근데 우리 내부에 리소스는 제한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정해져 있는 리소스로 엄청나게 많은 오픈 소스를 다 공부하고 근데 오픈 소스라는 게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기술이 하향 곡선을 걷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도 하고 정해져 있는 리소스로 저 모든 걸 다 처리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전체 아키텍처 관점에서 그런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좀 컨셉추얼하긴 하지만 전체 아키텍처를 보면 당연히 운영 시스템들은 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당연히 계속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은 실행이 될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빅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가 필요하겠죠. 즉 데이터 소스가 엄청나게 많겠죠. 과거에는 그걸 버렸다면 지금은 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기업의 자산일 수밖에 없고요. 기존의 운영 시스템의 데이터를 모으는 건 여전히 EDW를 통해서 수집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레이크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다시 수집해서 관리를 하게 되죠. 근데 여기 있는 비정형 데이터를 이런 고가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뭐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같은데 다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비싸거든요. 반대로 여기 있는 데이터를 하둡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적으로 너무 크리티컬하고 성능도 중요한데 그걸 하둡에 넣어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두 가지는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돼서 흘러가려면 데이터에 대한 중간에 어떤 사용 빈도라든지 데이터의 비즈니스적인 중요성에 따라서 데이터를 핫 데이터나 웜 데이터나 콜드 데이터로 데이터를 티어링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비용에 대한 효율적인 측면 그리고 성능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안정성 측면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이제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뭔가 전체 표준을 가져가기 위한 기준 정보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회사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메타데이터에 대한 관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 전체 데이터가 뭔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품질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인사이트를 하고 프리딕션을 했을 때 그게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기준 정보에 대한 표준화, 메타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품질 관리, 요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파운데이션으로 관리되는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서 이렇게 되면 일부는 이런 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 분석을 할 거고요. 일부는 이런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원하는 또 다른 ML 모델을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 데이터 소스가 물리적으로 한 통에 다 합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중앙에서 누군가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옵스 환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레이어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한 통으로 다 몰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물리적으로 합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데이터 옵스가 있고 이 옵스가 물리적으로 합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을 논리적으로 모델을 만듭니다.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그 파이프라인 끝부분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물리적으로 한 곳으로 몰지 않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머신러닝이든 분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중앙에서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당연히 데이터 수집이나 어떤 모니터링 체계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체 아키텍처로 보면 기업이 뭔가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기업으로 발전하려면 이런 형태의 전사 데이터 아키텍처 모델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시나리오 하나를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대한전자라는 그런 가상의 회사에 톰이라는 품질 담당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톰이 보니까 이게 계속 불량이 나는 거예요. 제품 불량을 내가 좀 미리 알았으면 좋겠고 불량을 예측해서 불량을 좀 방지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뭔가 불량 관리에 들어가는 우리의 인력에 대한 낭비라든지 비용에 대한 낭비를 줄이고 싶은 그런 고민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IT에 한번 얘기를 해볼까라고 해서 톰이 제리를 찾아갑니다. 제리한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고민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제리가 쭉 봅니다. 우리 회사에 어떤 데이터가 있고 어떻게 처리하고 새로운 데이터는 또 어떻게 만들지? 이런 고민들을 하겠죠. 그래서 제리가 톰이랑 같이 할 수도 있고 팀이랑 이런 뭔가 워크숍을 해보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아웃풋은 품질에 대한 예측, 품질에 대한 관리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쭉 공정을 봅니다. 생산 공정이 있고 그리고 공장에 있는 카메라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원자재를 쓸 거잖아요. 그 원자재를 공급한 서플라이어들도 있을 거고 구매 데이터도 있습니다. ERP에 있는 데이터겠죠. 이런 데이터들을 쭉 흘리면 이걸 결합해서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실제로 이 불량 여부를 생산하기 전에 예측할 수 있겠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쭉 보게 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이런 데이터가 필요한데 근데 보통 이런 요청이 생산, 품질, 설비, 마케팅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때 애독하게 대응을 해주게 돼요. 근데 저 작업이 상당히 힘든 작업이죠. IT 입장에서는. 근데 제리가 고민하다가 그러지 말고 요걸 전체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고민해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톰이 얘기했던 걸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전체 데이터 오퍼레이션을 관리할 수 있는 걸 고민하다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아키텍처 모델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리가 어떻게 하냐면 들어가면 우리 회사의 데이터 소스로 어떤 시스템들이 있는지가 한눈에 보이겠죠. 그 특정 시스템을 찍고 들어가면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모델들이 보입니다. 저 중에서 뒤에 머신러닝 모델에 데이터 피딩할 소스들이 보이겠죠. 저기서 1차적으로 우리 회사의 데이터가 한눈에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그럼 그 데이터 모델에 실제 데이터가 내가 쓸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들이 들어있나? 라고 데이터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해봅니다. 그럼 저기서 데이터에 대한 퀄리티가 확인이 되죠. 만약에 데이터의 특정 부분이 부족하면 그 부분의 데이터를 더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프로파일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작업을 합니다. 즉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 전처리 과정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IT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비즈니스 분석가가 제일 힘든 과정이 저 부분입니다. 하나의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 앞단에 전처리하는데 몇 주의 시간을 보내거든요. 특히 IT에서 샌드박스를 만들어주기까지가 너무 힘든 과정들인데 저런 아까 전체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으면 앞에서 데이터를 찾아내고 프로파일링해서 프리페이레이션 하는 데까지의 시간들이 상당히 직관적이고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그립니다.
최종적으로 원하는 뭐 파이썬이 될 수도 있고 R이 될 수도 있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있을 거고요. 앞단의 데이터를 어떤 소스에서 가져와서 어떻게 전처리를 해서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을 적용할지에 대한 이런 파이프라인을 쭉 그려주면 이 자체가 하나의 데이터 소스단부터 마지막에 아까 위저덤 단계까지의 그 흐름을 쭉 일목요연하게 처리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과거처럼 수작업으로 엑셀로 다 받아서 그걸 말아 올리고 이런 작업들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모델이 적합한지 이제 인정했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고 테스트를 하겠죠. 근데 그 결과가 아까 탐이 원했던 결과가 나오면 이걸 바로 프로덕션 쪽으로 디플로이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까 뭐 프리페레이션 데이터가 아니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학습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당연히 이제 모니터링도 하게 될 거고 실제 이제 이 머신러닝 모델이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쓰고 있고 이런 학습들을 하게 되고요. 근데 요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탐이라는 품질 담당자만 이런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설비 담당자, 마케팅 담당자 이런 요청을 계속 하겠죠. 점점 빅데이터의 머신러닝 모델은 점점 기업의 기본이 될 것 같아요. 미래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랬을 때 옛날처럼 몇 주 걸려서 데이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저런 아까 전체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요구가 왔을 때 어떤 시나리오일 때 상당히 쉽고 빠르게 그런 어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비즈니스 분석에 대한 요구를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전체 그 머신러닝 라이프 사이클의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집중했던 부분이 이 개발 환경 부분하고 데이터 레이크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이 기술력도 올라와 있고요. 다만 전체 아키텍처 관점에서는 앞단의 데이터에 대한 소스 관리, 연결 관리, 그다음 데이터 레이크하고 그다음에 트랜잭셔널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환경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에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어서 업무에 적용하는 이 과정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 부분이 완성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매번 나올 때마다 시나리오에 대해서 애독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마지막 결론은 이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에 따라서 우리 기업이 실제로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냐 못하냐의 중요한 판단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